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오늘은 세 분입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류지현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서울의 윤세호 기자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구팬이라는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참견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의견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궁금한 점 여러분께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참견 바로 오늘은 특집이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특집 2024 시즌 전반기 결선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특집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올 시즌 예상과는 달리 역대급으로 순위 싸움이 아주 치열한 시즌이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전반기를 결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결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은 규정 변경이 전반기에 미친 영향이 되겠습니다. 야구 참견 첫 회에서 시즌 전망을 하면서 변경된 규정이 과연 올 시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희가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과연 전반기가 지난 현재까지로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역시 베이스 크기 변화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지난해 시행한 대로 KBO 리그도 베이스 크기를 확대를 했고요. 메이저리그에서 도루가 증가한 것처럼 KBO 리그도 도루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고 물론 뭐 아직 피치 클락이 정식으로 이제 시행되지 않아서 메이저리그만큼 큰 폭의 도루 증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예상대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도 전반기에는 도루가 평균 이제 한 경기에서 1.87개가 나왔는데요. 네, 6월 29일까지 올해 전반기를 놓고 보면은 2.3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루 성공률도 좀 소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작년 전반기에는 72%, 올해는 6월 29일까지 74%, 한 2%가량 늘어났고 도루 숫자도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 올해 6월 29일까지 총 도루가 706개예요. 근데 작년 전체 도루 숫자가 1,040개였거든요. 이 페이스면은 1,300개, 1,400개가 가능한 페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작년보다 한 200~300개는 훌쩍 도루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시즌에도 좀 화두가 많이 됐습니다. 뛰는 야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루왕 경쟁도 현재 굉장히 치열한데 조수행 선수가 38개, 황성빈 32개, 정수빈 30개 벌써 30개를 넘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루 개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뛰는 야구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떤 각 팀마다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진 것 같고 주전 선수들도 지금 30개 이상을 지금 도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 최근 경기에서 경기 후반에 특히 경기 후반에 대주자를 이용해서 과감한 도루 시도를 좀 하고 있으면서 승리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올 시즌에는 정말로 올 끝날 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분위기를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한동안 KBO 리그를 지배했던 것이 바로 뛰는 야구였었는데 뛰는 야구가 주는 매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도 그 매력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루 이외에도 타격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타고 투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격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확실히 타율 그리고 장타율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그런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전반기 타율이 2할 5푼 9리였는데 올해는 6월 29일까지 리그 타율이 2할 7푼 7리입니다. 2할 7푼 7리요? 네. 와.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서 투수들은 좀 어려워하고 있죠. 네, 평균 자책점, 리그 평균 자책점 작년 전반기가 4.01. 올해 이제 6월 29일까지는 4.88. 네, 거의 3점대였는데 이제 거의 5점대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만큼 경기당 평균 득점이 많이 늘어났고 홈런 또한 1.24개에서 1.93개. 네, 사실 이게 4월, 5월엔 더 높았어요. 근데 조금 지금 줄어든 추세가 떨어지긴 했는데 이 또한 많이 올랐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투수들은 좀 어렵고 타자들은 좀 활개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부터 타고 투자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공인구의 반발력에 문제가 있다. 시즌 초에 나왔던 얘기고 현재 나오는 얘기는 ABS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장스나의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 뭐 타고 투저가 된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그 지금 도입이 된 각종 규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투수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 입장인 타자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ABS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타자들이 약간 그런 성향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투수들도 사실 ABS가 어디를 스트라이크를 잘 주고 어디를 볼을 자꾸 주는지를 데이터가 없는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예. 사실 타자들은 지금도 힘들어하거든요. 양쪽 코너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판정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트라이크 존을 이렇게 그려놨다고 한다면 지금 스트라이크 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모서리에 걸린 공들도 일단 배트를 내야겠구나 이런 적극성으로 타자들이 좀 변모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성으로 변화한다는 거는 그만큼 결과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타자들이 좀 득세하는 지금 전반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시즌 초에 ABS 점검을 한번 하면서 그 히트맵을 한번 본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상반기 ABS가 적용됐을 때 히트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난 시즌과 전반기 끝날 현재 무렵의 ABS 존, 스트라이크 존의 변화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타원형에서 확실히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제 자리를 확실히 잡혀가는 것 같고 올 시즌 상반기와 비교를 해봐도 스트라이크 존이 점점 더 이제는 좀 고르게 확산돼가고 있던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직사각형이 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그 윗부분 1번, 3번 자리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아까 정신아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스트라이크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전체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커브와 체인지업의 히트맵을 보시면은 더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커브와 체인지업의 히트맵을 보시면은 이건 역시도 직사각형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 커브와 체인지업이 윗단에 꽂히기 시작했다는 건 타자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진짜 이 히트맵을 보시면 오히려 투수가 조금 더 유리해야 되지 않나? 그럴 수 이런 있는 생각들을 많이 있어요. 하는데 스트라이크 존 넓어졌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아래쪽은 확실히 좀 덜 주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수들이 그 하이 페스트볼 특히 이제 그 꼭지점을 이용할 수 있는 과연 커맨드라든가 제구력을 갖고 있는 투수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냐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약간 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들어오는 스트라이크 존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꼭지점이 조금 넓어졌다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빨간색이 검은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공략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공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구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수들이 그렇게 리그에 많지 않다는 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투수들이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은 한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시즌과 확실히 비교를 해보면은 히트맵이 그 직사각형도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1번 자리가 굉장히 좀 타격 포인트가 많아졌다는 거는 확실히 아까 장스나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글쎄요 뭐 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적응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나온 것 같고 특히 이제 참 아이러니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사실 성적으로 봤을 때는 타자들이 굉장히 좋은 수치로 지금 결과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 화면을 보시면 불만은 타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ABS에 민감한 건 타자들이 훨씬 많아요. 네. 특히 반대 투가 왔을 때 네. 굉장히 타자들의 어떤 그런 표정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게임을 통해서 좀 당황스러운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게 있어요. 포수들이 일부러 포수의 자리를 조금 더 심판 쪽으로 뒤쪽으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들로 하여금 멘탈을 흔들리기 위해서 프레임을 안 하고 좀 더 이렇게 보린 것처럼 소리 없이 잡는 시점은 보리는 보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며칠 전에도 그런 장면 나왔었잖아요. ABS에서는 분명히 홈플레이트 기준에서는 통과를 하지만 또 포구하는 시점에서는 타자가 봤을 때 당황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흔들려고 하는 의도하는 포수도 있다. 아 진짜요? 이런 얘기가 제 지금 귀에 들렸었거든요. 일부러 이른바 그 톱밥 이걸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일부러 아, 프레임을 안 한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래도 투수, 그냥 본인 팀 투수를 위해서는 프레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분적으로 좀 이렇게 올려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이렇게 타자를 흔들기 위해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또 이런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경기 전에 배터리 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투수에게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포수가 그렇겠죠. 선발 투수에게
약간 타자의 어떤 그 심리를 흔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한 반발 정도 뒤에서 잡으면서 프레이밍을 대충 대충 하겠다. 근데 그게 너무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그리고 이제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 이제 월요일 날, 네. 이제 ABS에 대해서 지금 4차 회의까지 좀 KBO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4차 회의는 처음으로 선수협 사무총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수협에 대해서 선수들이 어떤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사무총장이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어떤 횟수를 거쳐서 아마 시즌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그런 시기가 오면 조금 더 갭을 줄일 수 있는 선수들의 어떤 의견도 존중을 해주면서 어떤 크게 흔들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좀 쌓이다 보면 또 내년 시즌에는 조금 더 좀 명확한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데이터도 이제 어느 정도 쌓였고 이제 현장의 의견도 이제 전달이 되고 이제 잘 조화만 이룬다면 굉장히 좀 더 완벽한. 이제 고무적인 거는 KBO에서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선수협이나 선수층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지금 들으려고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현장의 의견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영 감독님이 세게 몇 번 말했어요. 연기혁 감독, 김태형 감독, 그리고 이강철 감독. 다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연타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KBO가 움직이지 않을 수 특히 없는 이제 거죠. 순위 싸움이 되면 그렇죠. 8, 9월 정도 되잖아요. 정말 예민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예민해지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자들의 불만이 뭐 반대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끝에서 떨어지는 그 땅바닥이 오는 이렇게 잡을 때, 사실 그럴 때 저는 멘탈이 제일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저는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뭐 KBO 리그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국제대회도 우리가 또 경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리 ABS가 있다고 해도 끝에 쪽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짜 땅바닥에 오는 건데 근데 과연 그거를 타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통과했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신뢰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ABS에서. 근데 그런 신뢰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타자들이 ABS를 믿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5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3D 화면이 이제 중계 나가고 있어요. 저희 특히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협에서의 요청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면에 대한 3D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측면 쪽에 어떤 그 화면이 좀 더 많이 나오면 통과하는 지점이 좀 더 눈에 좀 확실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궤적을 좀 알 수 있게. 근데 이제 선수들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제 더그아웃 들어가서 이제 확인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좀 더 어떤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광판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이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또 많이 바뀐 부분들이 조금 더 리그에 네네. 정착이 돼가고 또 이제 완화가 돼가, 보완이 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후반기 굉장히 치열한 순위 싸움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ABS는 이제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80경기 정도 치렀거든요, 모든 팀들이. ABS는 이제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뭐 크게 선수들이 막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이제는 막 흔들리지 동요되고 않겠네. 저는 많이 그런 이미,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정의 변화에 따른 전반기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전반기 결산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역대급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리그에 대한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구단의 전반기에 대해서 각 구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시즌 10개 구단 전반기 결산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움의 리빌딩 그리고 KT의 반전은 가능할까가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역시 리그의 어떤 치열한 순위 싸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예상대로 잘하는 팀도 있고 예상 외로 또 순위가 좀 올라오지 못하는 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키움은 항상 예상을 뒤엎는 팀이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사실은 처음부터 예상이 썩 좋지는 못했는데 그렇죠. 역시 성적도 좀 역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등하는 그 시즌 초에 좀 안 좋았다가 갑자기 막 6연승 올라간 적이 해가지고 있었죠. 맞아요. 해가지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 키오미오 로즈가 올 시즌 뭐 최하위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욕을 참 많이 먹었죠. 네, 왜냐하면 뭐 이거는 저희가 뭐 평가를 했을 때 뭐 전력을 뭐 다른 팀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다른 팀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부정하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뭐 반등하는 시기가 뭐 중간중간에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전반기를 최하위로 마감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느낌이 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또 다시 뭐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후반기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키움 히어로즈의 올 시즌은 리빌딩 시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빌딩을 선언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작년 7월에 이제 이정우 선수가 사직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키움의 모든 계획이 다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최원태 선수의 트레이드도 있을 수 있었고요. 이때 키움에서 얘기한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시기는 2026년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6년?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안우진 선수가 2025년도 9월에 군복무를 마쳐요. 그러니까 26년도에 로테이션을 소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이때를 바라보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겠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5월 30일이었죠. 김희집 선수의 또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김희집 그거는. 선수를 NC로 보내고 NC로부터 신인 지명권 1라운드, 3라운드를 받았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김희집 선수는 구단 내부에서 트레이드 불가 자원이었대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누누이 NC에서 트레이드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를 했는데 또 올해 신인인 이재상 선수가 유격수로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계획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데 이 구상에 있어서 중심은 아마 2026년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움 히어로즈는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포함한 상위 라운드에서 무려 6장의 지명권을 갖게 됐습니다. 키움이 원하는 바, 키움이 방향을 잡고자 하는 리빌딩의 어떤 길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좋은 선수를 많이 수집하겠다는 얘기가 되겠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도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또 이정우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김혜선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키움의 어떤 스카우트 방향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의 어떤 그런 구단들은 어떤 1라운드 때는 어떤 그래도 무조건 투수로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키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선수 야수더라도 이 선수가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한 라운드를 빨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라운드로 가면 이 선수를 놓치기 때문에 투수를 손해를 보더라도 야수를 선택을 할 때 좀 과감한 선택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과감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구단의 방향성과 현장의 어떤 운영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단들은 뭐 스카우트 생각 다르고 구단 생각 다르고 현장 생각 다르고 감독 다르고 2군 다르고 어느 팀이요? 아니, 많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그 육성하는 방향에서 약간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 키움의 장점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어떤 확실하게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어떤 좀 성적이 안 좋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어붙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선수들을 키워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어떤 그런 선수들을 확실하게 밀어준다면 충분히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 스카우트 원칙이 상위 라운드에서는 투수를 뽑고 이제 약간 지나가면 야수 쪽을 네, 선택을 맞아요. 하는데 이정우, 김혜성 말씀하신 이정우, 김혜성 뽑을 때가 딱 그 전략이었던 맞아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워낙 두 선수가 워낙 두 좋았으니까. 선수가 좋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확고한 어떤 그 신념을 갖고 지명을 맞아요. 할 수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하나둘씩 튀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지명 루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키워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구단의 어떤 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힘이 키움 히어로즈한테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요즘 고등학교 선수들한테도 물어보면 가장 가고 싶은 구단은 어디냐고 그러고 키움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일단은 뭐 신인 선수들이 많이 또 데뷔를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만큼 그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선수 자원이 그 동안에 이제 있던 기존에 있던 자원들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빨리 1군 무대에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선수들, 신인 선수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김희집 선수 트레이드 때 단장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왜냐하면 될것 같아요. 1라운드 지명권을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예. 사실 그 전까지 1라운드 지명권은 뭔가 우승을 노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팀의 순위가 상위권에 있을 때, 혹은 1위에 있을 때, 그때 마지막 퍼즐 조각을 1라운드 그렇죠. 카드를 내주면서 우리가 맞아요. 맞춘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NC가 뭐 김희집 선수를 통해서 우승을 한다? 약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라운드 지명권을 NC가 키움에 건넸을 때 많은 단장들이 놀라워했었고요.
글쎄요, 이게 이 새로운 뭐가 지명권의 가치가 또 바뀐 게 아닌가? 1라운드 지명권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다 싶었는데 지금 좀 가치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어떤 트레이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트레이드 나중에 있을 트레이드 또한 이 김희집 선수의 트레이드와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고등학교 판매에 대한 어떤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럼요. 상위권 당연히 카드를 그렇습니다. 썼다고 네. 사실은 봐야겠죠. 당연하죠. 우리가 몇 순위 정도 될 것 같고 어떤 선수 정도가 우리 판에 네.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카드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픽을 할 것이냐 아마 판단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까 그 야수 네. 지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키움은 1라운드 전체 1순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마도 뭐 정우주나 정현우 투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결과가. 근데 예. NC로부터 7순위를 받았거든요. 여기서 좋은 야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혹은 정말 그 뭐 지금 여러 가지 들린 얘기에 의하면은 그 트레이드가 성사됐을 때는 더 앞순위를 바랄 거라고요. 예, 지금 키움이 노리는 선수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야수에서. 어떤 계산이 좀 서 있는 네. 어떤 지명권 어떤 거래가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주 많은 유망주를 키움 히어로즈가 또 키워냈고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눈에 띄는 부분이 역시 장재영 선수의 타자 전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150km 던지던 이 9억 계약금을 받은 선수가 투수를 포기하고 타자로 전향을 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또한 진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셨어요. 어쨌든 구속이 나왔잖아요. 장재영 그러니까요. 선수가 뭐 예. 재구 불안은 있지만 사실 이 연차의 선수들 대다수가 재구 불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만큼 구속이 나오니까 그래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시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대부분의 그렇죠. 구단이 그렇죠. 하는 그런 흐름인데 키움은 바로 이제 장재영 선수를 예, 타자로 전향시켰고 물론 장재영 선수의 요청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를 수락하면서 했는데 일단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곤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퓨처스리그 19경기에서 홈런 5개를 쳤고요. 네. 그리고 1군 경기 세 번째 경기에서 또 홈런을 맞아요.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직은 물론 갈 길이 멀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모습 보면은 확실히 키움은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근데 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봤어야죠. 불가피하다? 네, 장재영 선수가 사실 뭐 1군 무대 잠깐 이제 뭐 좋은 성적을 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제구가 흔들렸고 그리고 이제 타자 전향하기 앞서서 팔꿈치가 맞아요. 사실 50% 이상 인대가 찢어졌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또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호송세월을 사실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금 찢어진 부분은 야수 쪽으로 만약에 틀어버리면 이거는 관리하면서 송구가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빨리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장재영 선수가 사실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타자로서 맞아요. 좋은 삼루수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타자로 이제 키우는 것도 어느 정도 뭐 가능하겠다. 뭐 타격 재질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딱 이제 같이 맞물려 버린 거죠. 팔꿈치도 아프고 지금 뭐 투수로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갈 것이고 그럴 바에는 오히려 예전에 갖고 있었던 기량을 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타자로 바꾸는 것도 뭐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바꿨는데 장재영 선수가 성적을 보니까 2할 8리에 29타석을 소화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삼진이 13개. 예, 삼진이 조금 많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저는 좀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글쎄 이거 비슷한 사례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경문 감독이 나성범 선수를 타자로 전향을 시켰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죠. 150km 던지는 좌완 투수를 타자로 전향시킨다. 어떤 얘기 근거가 있었냐. 굉장히 그 당시 어떤 그 논란도 많았었는데 결국은 성공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NC 다이노스가 창단이었고 그리고 이제 창단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FA로 만약에 누굴 데리고 오면 그거는 결국엔 데리고 온 거거든요. 다른 팀 선수를 영입을 한 거고 그럼 NC 다이노스라는 구단이 차원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그 팀에서 프랜차이즈 스타를 만들어야 되는데 투수를 하게 되면 선물 투수를 하게 되면 5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가 뭐 타자로서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꾸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그 느낌을 김경범이 받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경기에 나가는 야수가 분명히 신생팀에게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성범 선수를 과감하게 야수로 바꿔서 지금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키워낸 거죠. 굉장한 성공을 사실은. 그럼요. 네. 엄청난 성공이죠. 예. 네. 과연 키움이 장재영 선수도 그런 아주 대선수로 장재영 선수를 타자로 또 키울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이 이렇게 리빌딩에 몰두 중이라면은 이 팀이 아직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이건 역시도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그동안 워낙 뭐 강력한 업셋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KT 얘기가 네, 되겠습니다. 네. 반전에 어떤 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조금은 저는 채워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고용표가 들어왔고 가능성이 있다. 4명이잖아요. 선발이 이제 4선발이 이제 만약 구축이 되면 이강철 감독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가 뭔가 이제 진짜 승부를 이제 띄울 시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후반기 되면 아마 소용준 선수까지 이제 합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소용준. 예, 근데 뭐 변수가 있긴 있죠. 아무래도 네. 뭐 토미전을 하고 오는 거니까. 네, 한 번 또 늦춰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래도 4선발까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을 딱 잡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반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사실상 마운드에서 반전이 지금쯤 나왔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미 나왔어요. 네, 시기가 조금 늦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평균 자책점이 최하위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뭐 타선에서 반전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장기 레이스에서. 결국에 선발 야구가 되면서 그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 돼야지 타선도 따라오는 거지. 선발 야구가 안 되면 타자들도 경기 초반에 선발들이 점수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점수 뽑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제 고용표가 복귀가 됐으니까 소용준 올 때까지 조금의 그래도 반등을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유지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KT가 사실은 이제 3강 안에 전문가들한테 꼽혔던 많이 이유 중에, 꼽혔죠. 이유 중에 하나도 선발 야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올 시즌에도 야수진이 조금 어떤 그 선수적인 얇다고 치더라도 어떤 KT의 선발 정도 되면 특히 장기 레이스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평가를 받았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올 시즌에 이제 고용표도 부상이 생겼고 벤자민도 중간에 또 생겼고 맞습니다. 뭐 이제 엄상백도 뭐 잠깐 열흘 이상 또 잠깐 휴식을 해줬고 어떤 이런 계산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한 6월 중순 이후로 이제 치고 올라갔다면 이제 앞으로 저는 7월 말까지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를 조금 더 5월 기준으로 좀 끌어올리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야수들이 지난해까지는 좀 나이가 많더라도 자기 역할들을 해줬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선수들이 언제까지 해준다는 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대 교체 얘기를 여기서 이제 바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세대 교체 얘기는 사실은 KT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맞습니다. 이제 야수진에 대한 세대 교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말씀 유지현 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사실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상무에서 제대가 예정인 심우준과 권동진 그렇죠, 이 선수들이 이제 내야에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내야에 정말 많은 나이를 가지고 있던 요 조금 변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천성호 선수도 네, 네. 뭐 지금 올 시즌은 굉장히 4월달, 뭐 5월달까지 굉장히 좋은 어떤 가능성, 특히 타격 쪽의 가능성을 또 보였기 때문에 뭐 올 시즌을 떠나서 내년 시즌에는 내야수는 조금 더 젊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 되는데 이제 뭐 외야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배정대를 기준으로 좌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뭐 외국인 선수를 한 명 놓더라도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시즌 이제 KT의 반등의 시점은 사실 쿠에바스가 영입이 되면서 시작점이었었는데 올 시즌은 고용표 선수가 이제 복귀하면서 그 반등을 사실은 KT 팬들은 좀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한 경기 괜찮았고 바로 전 경기는 또 내용이 괜찮았었죠. 네, 예. 그 복귀전을 사실 제가 중계했는데 네. 롯데전에 네, 경기 초반에 6실점 했는데 그때는 좀 부진했었고 네, 맞아요. 엄청 맞더라고요 서울에서. 야 이거 고용표가 딱 복귀가 되면서 이강철 감독도 고용표가 작년 쿠에바스 역할을 해주면 그래도 그렇죠. 어느 정도 딱딱딱 미래가 좀 그려진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고용표가 뭐 첫 경기는 좀 안 좋았지만 일단 두 번째 경기는 잘 던졌거든요. 던졌죠. 또 랜더스턴도 잘 던졌기 때문에 고용표는 사실 그 기복이 별로 없는 선수잖아요. 맞습니다. 뭐 첫 경기라 뭐 78일 만에 복귀전이었는데 아무리 뭐 뛰어난 고용표라도 한 석 달 만에 복귀전에서는 약간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고용표다운 공을 던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4명이 이제 잘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소용준이 이제 어떻게 복귀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가 뭔가 이제 희망의 빛을 좀 KT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장순환은 어느 정도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군요. KT의 어떤 반등에 대해서. 근데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평균 자책점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사실 뭐 선발도 안 좋고 구원도 안 좋고 그런데다가 지금 손동현 선수가 허리 디스크로 맞아요. 저는 그게 가장 네, 힘든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이제 KT 위즈가 올 시즌 이제 불펜 운영의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손동현이라는 선수가 지난해 워낙 좋은 워낙 퍼포먼스를 좋았죠. 했기 때문에 김재현 선수가 빠지더라도 그렇죠. 손동현이 확실한 필승조가 있고 마무리에 박영현을 갖다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했는데 시즌 초반에 손동현도 안 좋았고 박영현도 안 별로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점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최근에는 다행스럽게도 김민이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강철 감독이 김민 선수가 막 잘하기 시작할 때쯤에 한 말이 그냥 죽으란 법은 없구나.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확실한 필승조라고 저는 보기엔 좀 어려운 것 아직은,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진짜 안 좋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으면 좋았던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큼 꾸준하게 가져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김민 선수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공 던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갑자기 또 한 번 안 좋아지게 되면 또 깊게 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확실한 필승카드라고 보기는 제가 봤을 때 최근 성적은 좋지만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KT가 6월 1일부터 시즌 종료 때까지 승패 마진 플러스 30을 했더라고요. 엄청나네요. 네, 진짜 엄청난 실질을 했는데 예. 근데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작년 6월 1일과 지금 시절 보면은 마운드에 이런 정리된 상태도 작년보다는 좀 정돈이 안 돼 있다는 안 돼 느낌이 있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KT가 또 5강에 간다면 이건 정말 기적이다. 작년보다 더한 미라클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반등을 했던 게 60경기 중반이었고 6월 중순 시점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80경기 정도 80, 흘렀고 네. 맞아요. 사실 시즌이 좀 일찍 시작이 되다 보니까 경기 수가 조금 더 지난해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과연 KT에게 앞으로 기회가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긍정적인 부분 또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KT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키움의 리빌딩 행보와 KT의 역주행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으로 바로 참견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한화, 롯데 과연 5강 싸움이 가능할까가 되겠습니다. 가장 아주 열정적인 팬들을 보유한 구단들이 되겠죠. 한화, 롯데 현재 순위상으로는 7위와 8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게임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두 팀 다 5강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요. 네,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SSG는 그러니까 5위 SSG와 롯데는 2.5경기 차이, 하나는 또 SSG와 3.5경기 차이입니다. 그렇죠. 남은 경기 수 일정을 보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그런 시점인데 참 두 팀이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네네.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4월까지도 스프링 캠프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런저런 선수를 막 시험해 보면서 이제 김태형 감독이 롯데 선수를 알아가는 단계 4월까지는 그렇죠. 예. 그랬고 하나는 이제 김경문 감독이 부임하면서 또 김경문 감독도 선수들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주차, 2주차 동안 정말 여러 명의 선수를 써보다가 이제 조금 이제 주전이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롯데 하나는 좀 이런 부분에서 비슷하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좀 팀이 이렇게 기복 요동치는 부분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좀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즌 초에 프로야구 어떻게 보면 KBO 리그의 돌풍의 중심은 사실은 하나였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류현진 선수의 복귀가 결정되는 그럼요. 그 시점부터는 어떻게 보면 KBO 리그 주인공이 하나였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만큼 뜨거웠거든요. 작년 마지막 경기부터 이제 올해 16번째 경기까지 총 17경기 홈 경기 매진을 달성을 했어요. 대단했었습니다. 네, 사실 대전 하나 이글스 파크가 이렇게 관중석이 크지는 않아가지고 관중수가 많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그만큼 티켓을 못 구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런 열기를 봤을 때 정말 하나의 4월까지 이런 행보는 정말 뜨거웠고 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충분히 다시 좀 가능하죠. 그때의 맞습니다. 모습을 예. 7연승을 했을 때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직 없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한화가 스텝이 좀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독 교체까지 가게 됐는데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어디서 약간 좀 꼬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보면 7연승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5연패, 1승 후 3연패, 그리고 6연패. 네. 1등에서 최하위까지 가는데 딱 30일 걸렸거든요. 딱 30일 걸렸어요. 딱 한 달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 선수들이 어떤 그 기술력이나 이런 어떤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기면서도 불안하고 지금 잘 나가는데 이게 진짜 잘 나가는 거 맞는 건가? 그리고 한번 뭔가 연패가 왔을 때 그렇지 우리가 늘 이렇게 약간 무너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수단 내에서 좀 팽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시즌 초반에 7연승을 달렸지만 그 이후에 연패를 쉽게 탈출하지 못하는 글쎄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떤 그 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약간 뒤처지는 포지션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한 팀한테 막 밀릴 만한 그런 그런 성적은 아니거든요. 선수들이 뭐 이렇게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선수 라인업 구성원을 갖고 그렇게 쉽게 연패 탈출을 하지 못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약간 이해가 될 그 것 같아요. 패배에 대한 어떤 그 익숙함. 익숙함이라든가 불안감 네, 이런 그죠. 것들. 불안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늦게 빠져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제 들어요. 생각에는 그런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이 선수들에게도 있었지만 가장 아쉬웠던 거는 코칭 스텝에게도 그런 부분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감독의 선택도 좀 급해지고 좀 약간 그런 것들이 겹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뭐 감독 교체를 하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제 팀을 맡게 됐는데 확실히 김경문 감독이 맡은 이후로 약간 좀 변화된 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트렌드를 어떤 그런 야구의 흐름들을 김경문 감독이 굉장히 좀 바꿔가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경문 감독 스타일이라는 게 분명히 기억하는 팬들이 많거든요.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현재 트렌드를 좀 따라가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 게임 내용에서도 보이는 부분이고 그 라인업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원석이라는 선수들, 빠른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을 하면서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이글스가 사실은 한 점 차. 그 7회 이후에 뭐 1, 2, 3,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에서 역전을 당하거나 그 승리를 못 지키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최근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보완이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주현석 선수가 마무리 투수가 되면서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평균 자책점이 2.03이고 5승 1패 11세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8회까지만 우리가 이기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조금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이런 것들이 선수들 자체 내에서도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 부임 이후에 기록의 변화를 보면 뚜렷하게 더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김경문 감독 부임 이후에 승률은 5할 2푼 4리 11승 10패 1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평균 자책점도 그렇고 구원 평균 자책점도 개선이 됐고 경기당 도루수도 확실히 늘어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전패 비율이 줄었어요. 이거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임 이전에 53%에서 20%로 줄었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김경문 감독 부임 이후에 좀 팀 칼라도 좀 어떻게 보면 변화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롯데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기복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게 이런 있었죠.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분위기를 탄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팬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좋을 때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런 팬들의 어떤 그런 성원에 또 정말 흥이 나고 신바람이 나는데 또 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불안감, 좀 더 얘기해도 그런 것들이 계속 잠재 속에 남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못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페이스를 꾸준하게 기복 없이 가져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5강, 5할 승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두 팀이 좀 야수진 구성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나인을 보면은 뭔가 타격과 수비를 다 잘하는 선수가 좀 적어요. 하나 롯데는 한쪽이 좀 치우쳐진 선수, 타격이 좋은데 수비는 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수비만 너무 좋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강팀은 보면은 타격과 수비를 다 잘하는 선수들이 베스트 나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될 때는 또 수비 실책으로 인한 뭐 이런 패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기복이 커지는 게 좀 이 구성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문 감독 그 대전 가서 잠깐 만나가지고 한 20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 이제 고정 라인업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2015년도에 그 저기 뭐 1번부터 9번까지 다 저기 뭐 규정타도 규정타도 다 채웠잖아요. 유일한 캐미어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이렇게 봤대요. 와가지고 이제 김경문 감독이 직접 얘기했는데 20타점에 옵션 걸린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여러 선수들이 다 20타점 그 원저리에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고정 라인업을 못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 넣었다가 맞아요, 조금 좋으면 맞아요. 계속 쓰다 몇 경기 또 안 좋으면 또 다른 거예요. 맞아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 나가는 야수들의 평균 타점이 20타점 다 언저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빗대어서 나는 선수들이 다 20타점 옵션이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의 하더라고요. 젊은 선수 전부 다 1.5군 맞아요. 선수예요. 맞아요. 1군 선수가 없이 1.5군 선수가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고정 라인업을 좀 많이 써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습량이 그동안에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최근 그 야구 트렌드가 뛰는 야구인데 왜 뛰는 야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지금 경기에 묻어나게 하더라고요. 그 기록이 경기 벌써 운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가을 캠프부터 엄청난 연승을 아마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 얘기까지 딱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하반기 남아있긴 합니다. 하나 이글스의 앞으로 행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돌풍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역시 김태형 감독을 선임하고 사실은 뭐 기대감이 엄청 났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좀 약간 선발이 무너지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좀 힘든 출발을 역시 롯데도 보여줬었잖아요. 롯데도 시작점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그런 계획대로 흘러갔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김태형 감독이 어떤 롯데의 어떤 부임을 하면서 뭔가 좀 어떤 체질 개선을 하려 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흐름보다는 어떤 그런 디테일한 어떤 그런 세밀한 어떤 그런 짜임새 있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롯데 자이언츠가 지금 5월 이후로 굉장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 중에 맞습니다. 하나는 좀 더 라인업의 구성을 어떤 그런 지난해까지가 롯데의 이미지라면 타격의 팀 또는 홈런의 팀, 뭐 이런 팀 어떤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저는 황성빈이라는 선수를 지금 꾸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라인업에서 어떤 그런 타순마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어떤 그전에는 1번부터 9번까지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배치가 됐다면 올 시즌에는 어떤 타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김태형 감독이 좀 이제 선수 파악을 하면서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불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시즌 초에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정미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틀 때마다 정미르 선수가 나와 있어가지고 롯데 불펜은 정미르밖에 없나?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7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정미르 선수가. 사실 뭐 데뷔전도 제가 중계를 했었고 깜짝 놀랐죠. 네. 뭐야 이 선수 깜짝 놀니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갑자기 커브를 던지고 맞아요, 뭐 맞아요. 볼이 뭐 한 147, 8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전민우 선수가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단한 선수라 뭐 스프링 캠프를 지났다고 하지만 이 프로야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정에 대한 어떤 그런 체력적인 안배 그 스스로가 사실 있어야 되고 주변에서 챙겨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126경기 때 제가 입단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몸무게가 8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경기를 뛰는데 그 뛰는 거가 살이 빠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를 사실 모르고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전미르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뭐 커맨드의 문제, 뭐 제구의 문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체력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지 못할 경우가 사실 구속도 하락도 오는 거고 커맨드가 어떤 흔들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사실 뭐 시즌 초반에 워낙 좋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추스르고 올라온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좋은 공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임 그 성민규 단장이 롯데 센터라인 강화 신경을 많이 썼고 굉장히 그것이 이제 업적으로 사실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현재 라인업에 보면은 그 센터 라인이 좀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심차게 이제 FA 3인방을 이제 맞아요. 승부수를 걸었어요. 사실 이제 선발 투수가 좀 부족했던 이제에서 한현희 선수가 5선발 맞죠. 어떤 그런 불펜보다는 선발 쪽에 어떤 그런 추징을 맞습니다. 했었고 특히 이제 유격수 자리 그 전에 이제 외국인 타자들을 이제 유격수나 이루수를 하면서 수비 보완을 했다면 그래서 타격적인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노진혁이라는 어떤 카드, 그러니까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쇼스탑, 유격수를 가지고 좀 더 전체적인 어떤 팀 공격을 높이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좀 있었고 특히 이제 포수의 유강남 선수를 이제 선택했던 부분은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롯데의 어떤 그런 주력 투수들의 어떤 주무기들이 포크볼이다. 특히 이제 경기 후반에 포크볼을 이제 위잉글을 떨어뜨리면서 어떤 삼진을 만드는 헛스윙을 좀 유도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의 어떤 그 유형들이 많은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고전했던 부분은 포수의 브로킹 때문에 게임을 내주는 부분들이 많았기 많았죠. 때문에 많았죠. 그러니까 유강남의 어떤 그 수비 능력, 브로킹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세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뭐 한현희는 뭐 선발과 중간 지금도 뭐 확실한 어떤 보직을 좀 맡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노진혁의 카드는 사실은
유격수에 맞는 포지션보다는 사실은 3루수에 맞는 NC에서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스텝이나 던지는 과정이나 공을 잡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움직임을 봤을 때 유격수보다는 3루수에 맞는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유격수에 고정이 되면서 체력적인 부분도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상도 왔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격도 떨어지는 부분.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승부수가 지금 통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롯데 김태형 감독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여름에 이제 승부수를 던지겠다 그런 네. 얘기를 했었죠. 예. 롯데는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 있을 때도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종종. 그러니까 질 경기는 시원하게 놓겠다. 괜히 불펜 소모하면서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뭐 선택과 집중을 잘 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타자들의 자세. 예, 타자들이 뭔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롯데를 보면은 선관이 좋지도 않은데 막 공을 고르려고 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모습이 많은데 제가 이거를 취재해봤어요. 근데 2군에서 방향도 이렇게 잡았대요. 좀 더 자신의 그 스트라이크 존이 있으면 핫존과 콜드존을 명확히 인식을 해서 핫존에 들어오는 공에 적극적으로 타격을 하고 콜드존에 들어오는 공은 어차피 범타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을 잘 보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요. 절대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죠.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만약에 모든 선수들한테 다 통하면 다 4만 오픈 4할이죠. 그렇죠. 다출혈 높을 때고. 네,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작년 재작년 2군에서부터 뭔가 좀 육성 방향이 좀 어긋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배트에 이거 뭐 부착해가지고 배트 스피드 제고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대요. 과학적인 접근을 많이 했는데 이 과학적 접근과 실제 이론이 좀 어긋난 게 많았다. 그러면서 롯데 타자 육성이 분명 재료는 나쁘지 않은데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좀 다시 궤도를 맞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롯데 타격 지표가 4월엔 정말 엄청나게 안 좋았거든요. 거의 최하였어요. 타고 투전데 롯데만 정반대의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완전 달라졌죠. 예. 지금 뭐, 최고죠. 네, 그래서 최고의 타선이죠. 지난 2년의 이 가오가 그 흐름이 올 시즌 초반까지는 좀 나왔지만 이걸 빠르게 또 전환을 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타자들이 타격에서 임하는 모습이 많이 적극적이게 바뀌었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서 굉장히 타자들한테 막 강조했던 그런 모습이 두산은 이미 그 모습을 갖췄지만 그때 롯데한테도 조금씩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기가 13점 차, 10점 차 맞습니다. 따라붙은 네. 그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김태형 감독의 그 얘기대로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시즌 운영을 하면서 질 경기를 잘 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한 시즌 운영할 때 중요한데 어쨌든 13점 차를 극복했다는 거는 롯데 타선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뭐 감독의 입장에서 이제 질 경기를 잘 져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사실은 내일 경기나 만약에 주초 경기에서 점수차가 좀 벌어졌다면 사실은 일주일 단위로 어떤 끊어가지고 투수령이나 어떤 그런 뭐 타자들의 어떤 체력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사실은 특히 홈구장, 홈구장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점수차가 벌어졌다고 사실 이 경기를 놔버린다. 쉽게 놓는다고 생각되면 사실은 팬들 그 입장, 팬들께 좀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굉장히 좀 곤란해질 수도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이제 그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또 시즌 단위로 참 그 게임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어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김태형 감독은 내공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내가 감수하겠다. 너네들은 플레이만 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선수들이 영향이 또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그 눈에 띄는 부분이 아까 이게 5월달 이후의 성적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롯데자이언츠 5월달 이후의 승률이 전체 10개 구단 가운데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27승 19패 2무로 네, 1위이고요. 승률이 이제 5할 8푼 7리이고 그러니까요. 6월 29일까지 타율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타율 맞습니다. 지표가 네, 5월부터는 팀 타율이 2할 9푼 7리입니다. 엄청난 거의 차이가 3할에 나네. 사실상 사실상 꾸준히 강타자가 타석에 선다 이런 느낌을 지금 풍기고 있는 롯데인데 롯데 팬들이 좀 바라는 야구도 좀 이런 야구잖아요. 롯데 팬들이 이런 야구 좋아하죠. 네, 화끈한 야구, 시원하게 터지는 야구. 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맞물려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그 젊은 타자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좋은 기록이 전준우 선수가 없을 때 나온 기록입니다. 전준우 선수가 전주로 들으면 서운하겠는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전준우가 없어서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준우 선수가 잠시 비운 자리에 그만큼 젊은 타자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윤고 나황 얘기만, 윤고 네. 나황 얘기만 이 네 선수들의 성장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롯데가 드래프트는 그래도 좀 잘했다 여태까지 신인 그렇죠. 드래프트는 쏠쏠하게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이 선수들을 지명했기 때문도 있어요. 나스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간다는 선수를 과감하게 지명을 해가지고 신발 줘가면서 받은 거 신발 아니에요? 줘가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내려왔었고 윤동희 선수는 좀 행운이 따른 지명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고승민 선수도 그 롯데에서 잠적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다른 팀에서 트레이드 요청을 정말 많이 맞아요, 했었대요. 맞아요. 우리 좀 고승민 좀 달라, 우리가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팀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결국엔 이 선수들이 같이 이렇게 잠재력이 터지면서 타선이 확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안에는 김태형 감독과 선수들이 좀 뭔가 신뢰관계, 이해관계도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처음에 윤동희 선수와 고전할 때 너무 배트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안 나오는 건지 윤동희가 공을 잡지 못해가지고 못 내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자기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 선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스엽 선수 좀 그렇거든요. 보면은 배트가 이거에 안 나오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선수로 파악을 하면서 접점을 찾은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로 너 왜 안 나가? 너 왜 배트 안 내? 좋은 공인데 왜 안 쳐? 이러는 거와 선수를 알고 대화를 하면서 이걸 좁히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좀 된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그 더가웃에서 황성빈 선수와 그 김태형 감독의 그 물병이요? 물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밌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황성빈 선수의 얼마 전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슬래시 라인 타출장이 3, 4호예요. 네. 3, 4호면은 슈퍼스타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사실 삼성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리는 황성빈 선수의 이미지는 타율은 높을 수 있어. 그렇죠. 하지만 장타율이 이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선수가 여러모로 지금 뭔가 팀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되고 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조금 오바되는 행동 때문에 그런 게좀 뭐 있었죠. 오해를 예, 받기도 예, 했지만 그러니까 자체 팀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황석임이라는 선수의 캐릭터를 지금 김태형 감독이 중용하고 있고 믿고 어떤 그런 더가웃이나 그 바깥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들이나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떤 격의 없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롯데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사실 이제 고승민 선수 얘기도 했지만 고승민 선수가 사실은 타격의 재능은 굉장히 출중하고 했지만 일루수도 좀 애매, 수비가 좀 맞아요. 외야수도 애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포지션을 못 잡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고승민의 어떤 이루수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아주 잘한다는 어떤 그런 수비는 아니더라도 김태형 감독이 어떤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는 자기 역할들을 뭐 지난해 안치홍 선수가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커버를 했다. 이러다 보니까 취약한 포지션에서 좀 커버가 됐던 부분.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트레이드된 이후에 확실하게 믿음을 주었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롯데가 4월 이후에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고 김태형 감독이랑 어떤 케미들이 좀 맞아가지 않나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윤건아 황 말고도 아까 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손흥민 선수 이제 부상으로 네. 빠지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있고 손성빈 선수도 최근에 아주 좋은 네. 모습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갈 수 있을까요, 5강 롯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가능성 네. 충분하다. 뭐 제가 봤을 때 4강 안에 들기까지는 일단 험난한 길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5강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5위 랜더스하고는 뭐 경기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이후에 승률이 지금 1위니까 이 승률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그 풀이 한풀 꺾일 가능성은 조금 적단 말이에요. 그럼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다가 지금 후반기이면 이제 반지가 돌아올 것으로 맞아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전반기에 났을 것 같아요. 이제 뭐 3경기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제 반지가 돌아오게 되면 윌코스는 괜찮죠. 네. 박세웅도 이번 차원에 좋았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선발 로테이션이 뭐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후반기 시작 때부터. 그러면 오히려 방망이는 뭐 지금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뜨거운 방망이고 그럼 뭐 지금 마이너스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돌아올 선수들이 또 있잖아요. 네. 손호영도 돌아와야 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고승민도 지금 빠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러면 호재가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예측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두 분도 역시 동의를 하세요? 네, 뭐 5강 지금 가능성 충분히 현재 있다?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가장 좋은 팀이 자이언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최근 재밌는 화면이 하나 나온 거 있어요. 김태형 감독 그 중계 방송에 나승엽의 이제 타자에 있었는데 이제 몸쪽에 조금 유리한 카운트에서 쳤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 그랬더니 아쉬운 표정으로 말하면서 좀 쳐라 좀 쳐 이런. 예.
이런 표정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만큼 그런 것들이 선수들과의 어떤 그런 케미들이 잘 좀 좋게 좀 긍정적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후반기 와일드카드는 롯데인 것 같아요. 아, 와일드카드는 롯데다? 네, 후반기에서 가장 주목해볼 팀, 가장 리그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팀은 롯데 같고 윌커슨 선수가 지금 이닝 1위거든요. 이 선수 나올 때마다 이닝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후반기에 있어도 중요한 게 이 선수로 인해서 불펜에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반지 선수까지 온다고 하면은 이 원투 펀치의 이런 뭐 수준만 놓고 보면은 10개 구단 어디랑 비교해도 이렇게 딸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롯데가 정말 후반기에 뭔가 가장 주목해볼 팀 그리고 리그 판도를 또 바꿀 수도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베테랑 감독 김태형 감독과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롯데와 한화가 팬들의 염원을 이뤄줄지 야첨도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사실 보면 외롭다는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외롭습니다. 근데 김도영 선수는 그냥 야 진짜 잘한다. 네. 로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켈리랑 앤스랑 아직까지도 바꿔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고난이의 어떤 그 심리전. 언론을 활용하는 그렇죠. 네, 약간 저는 메시지 전달하는. 랜더스가 이제 이 두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죠. 엘리아스와 시라카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선 중에 아무나 나와도 두산은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